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네, 테슬라 투자자라면 오늘 방송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충격적이게도 폭스바겐 CEO가 테슬라를 넘는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환하게 웃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고요. 캐시우드가 이미 경기 침체가 왔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알아보겠고, 격동의 7월달을 앞두고 있는데요. 주요 매크로 이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기가 베를린이 이제 24시간 공장을 돌린다고 해요. 자, 3교대 근무를 한다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고요. 6월 28일은 무슨 날이었을까요? 자, 먼저 박수 한번 크게 치고 시작할까요? 네. 테슬라가 오늘 많이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5% 오히려 많이 빠졌어요. 그럼에도 제가 박수를 친 이유는요. 자, 바로 이분의 오늘 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6월 28일. 지금 현재 미국 시간으로는 일론 머스크의 생일이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뭐 어제가 되겠죠. 일론 머스크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자, 우리가 일론 머스크 생일을 축하해야 될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바로 끝없는 혁신의 아이콘이기 때문이죠. 일론 머스크는 진정한 스타트업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일찍이 24살 때 집투라는 스타트업을 만들었었죠. 위치 기반의 그런 정보 서비스였고요. 인터넷이 막 태동할 때 닷컴 기업들을 계속 만들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페이팔에 팔았던 엑스닷컴도 마찬가지고요. 스페이스X, 테슬라, 오픈AI, 뉴럴링크, 보링컴퍼니, 현재 트위터 인수까지 현재 미국 나이로 51세, 우리나라 나이로 한 52세 인 상황에서 벌써 223빌리언이라는 세계 최고의 부를 만들어냈습니다. 끝없는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부자에 올라설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일론 머스크의 생일을 축하해주면서 기운을 북돋아줘야 되는 게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인베스트먼트 매니저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제가 팔로잉하고 있는 데이브 리 트위터에 따르면 자신은 10년 동안 일론 머스크를 인베스트먼트 매니저로 고용을 했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0년 동안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에 투자를 했으면 상당히 큰 부를 이루었겠죠. 자, 앞으로도 우리도 향후 10년 동안 일론 머스크가 어느 정도 자기 자산의 증식에 대해서 좀 기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의 첫 번째 아내였던 저스틴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20여 년 동안 주당 100시간씩 쉬지 않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저스틴 머스크는 2001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밤 11시에나 집에 오는데 그 이후에도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 아내의 친구분들은 남편이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나 들어온다고 불평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불평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일론처럼 사생활을 희생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가정에 소홀하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일론 머스크는 이 세상에 일하기 쉬운 곳은 많지만 일주일에 40시간 일해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선 주당 100시간 이상 일해야 된다 라면서 현재의 성공은 역시 일론 머스크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거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업은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에 남에게 추천할 만한 것은 아니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따지고 보면 인생을 참 어렵게 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남들이 귀찮아서 다 무시하는 그런 가치들을 솔선수범하면서 인류의 구원자로 나서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그래도 이런 가족 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인류애를 추구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의 남동생인 킴벌 머스크도 50년간 나에게 사랑과 웃음을 줘서 고맙다, 형 생일 축하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어렸을 땐 상당히 닮았네요, 그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여동생인 토스카 머스크도 여기 있죠.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이렇게 잡아줘서 항상 고맙다, 생일 축하한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축하는 어머니인 마야 머스크가 되겠죠. 지난 25년 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켜 세워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론 머스크의 20대 초반의 사진인 것 같아요. 이때부터 벌써 창업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바뀌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론 머스크는 트윗이 뜸해지면서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마지막 트윗은 6월 22일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유가가 벌써 7불 갤런당 7불이 넘어졌다고 이렇게 7.11이라는 사진을 올렸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테슬라 주가가 또 711불을 기록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와 정말 예언자다 라는 듯이 또 회자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팔로잉하고 있는 홀말스 카달로그 트위터에 따르면 아마 일론 머스크는 변비에 걸린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아냐 라고 물어보니까, 왜냐면 그는
요새 트윗을 하지 않는다. 그는 이제 대변을 볼 때 트윗을 하기 때문에 아마 변비에 걸린 거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것은 우스갯소리고요. 아무래도 지금 6월 말이고 2분기 말이기 때문에 2분기 마감에 신경을 쓰느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지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좀이라도 실적을 올려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뭐 9월 30일에 AI 데이가 있을 예정인데 옵티머스 프로젝트, 그러니까 테슬라 봇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상을 놀래킬 만한, 세상을 혁신할 만한 제품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원래는 8월 한 17일이었나요? 그 정도 AI 데이 하기로 했었는데 AI 데이도 뭐 한 50일 정도 미루면서 자, AI 데이에 진심으로 전력 투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새 좀 트윗이 뜸한 거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의 입장에서 뭐 안 좋은 뉴스가 나면 언론사들은 정말 헐뜯기에 바쁘죠.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게 있었으면 아무래도 이미 벌써 크게 회자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안 좋은 뉴스들이 뭐 별로 없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무사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번 주에 또 축하할 만한 일이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트위터 팔로워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1억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전 세계 최고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트위터만으로도 충분히 테슬라와 기타 일론 머스크가 함께하고 있는 뭐 스페이스X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상당히 아낄 수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서두가 길었는데 오늘 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자면 중국이 어제 해외 입국자와 밀접 접촉자의 격리를 기존 21일에서 10일로 단축하면서 코로나 방역 규제를 완화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중국 증시는 올랐었고 그에 걸맞춰서 미국 증시도 초반에는 이렇게 다 상승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봉쇄 때문에 공급망 우려가 크게 일어났고 이는 곧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우려라고도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번 달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98.7로 전월 대비 급락을 하면서요.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한번 급부상을 했고 캐시우드 역시 미국은 이미 경기 침체에 빠져있다라는 말을 보태면서 오늘 좀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저번 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많이 빠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유가도 오늘 꽤 다시 올랐어요. 112불대로 올라서면서 오늘 주가 하락에 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유가는 올랐기 때문에 에너지 주식들은 좋았고 전반적으로 미국장이 크게 빠졌고 나스닥이 3%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구글 너나 할 것 없이 3% 이상 큰 하락을 보여주었고요. 오늘 장을 다시 한번 종합해 보자면 중국이 자가격리 기간을 한 10일 정도 줄이면서 코로나 방역 정책 완화 시그널로 받아들여지면서 어제 중국 시장은 좀 잘 올랐습니다. 자, 어제 중국 시장은 0.89% 올랐고 중국 시장은 4월 말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미국 시장에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때가 맞는데 그래도 뭔가 포트의 다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중국 시장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시장에서 훈풍이 불어왔지만 미국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오늘 장이 좀 크게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컨퍼런스 보드라는 기관에서 매월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걸 발표하는데 이 신뢰 지수가 높으면은 소비자가 향후 경기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본다는 뜻이고요. 소비자 신뢰 지수는 지속 낮아져 왔어요. 뭐 1년 전부터 계속 낮아져 왔던 지수니까 뭐 크게 바뀔 거는 없는데 현재 98.7까지 100 이하로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우려감이 더 작용한 것 같습니다. 역시 경기 침체 우려감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캐시우드가 좀 더 힘을 보탰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미국 경기 이미 침체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시우드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뭐 경기 침체 오기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제 좀 말을 바꿨어요. 자신이 물가 폭등의 심각성을 대해서 가소평가했다는 점을 인정을 했고 동시에 경기 침체에 이미 들어섰다고 다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뜨겁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가 뭐 예상할 수 없었던 부분이고 현재 공급망 문제,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문제가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현재 뭐 월마트나 뭐 타겟과 같은 미국의 소매 체인들의 재고 수준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크펀드는 이를 선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아크펀드의 대표적인 ETF는 ARKK라고 할 수 있죠. 간판 ETF라고 할 수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전에 한 33불이었던 주가가 유독성의 공급에 따라서 160불까지 올랐어요. 뭐 거의 5배 정도 올랐었는데 최근에 이미 1년 넘게 하락을 지속해 오면서 그 버블이 상당 부분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 33불까지 내려왔어요, 다시. 자, 이렇게 버블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최근 8일간요, 7,200억 원이나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 펀드에만. 자,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2개월 동안 밑꼬리를 길게 달면서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 침체 우려가 이미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된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각국 중앙은행은 긴축 정책을 지속하고 있죠. 유럽 중앙은행 즉 ECB에서도 오는 7월에 25bp 금리를 올리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고요. 물론 미국 연준은 75bp 자이언트 세트까지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7월은 격동의 한 달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지속 어두운 전망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이제는 인플레이션보다 더 많아지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7월을 잘 대비할 필요가 있겠죠. 먼저 7월 2일에는 테슬라 2분기 인도량 발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25만 대에서 28만 대 사이가 나올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한 26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2분기 인도량 발표가 7월 2일에 있으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7월 3일 한 새벽 1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잘 이것도 대비하셨으면 좋겠고, 자,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7월 13일에 있습니다. 물론 6월 30일에 있을 PC 지수 발표도 중요하죠. 연준에서는 PC 지수를 더 살펴본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FOMC하고 더 가까운 CPI 발표가 좀 더 FOMC 회의에도 좀 더 영향을 주면서 금리 인상을 더 자극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최근 6월 달에 어느 정도 유가가 좀 빠진 흐름이 나왔으니까 CPI가 좀 낮아지기를 좀 기원을 해보겠고, CPI가 어느 정도 좀 낮게 나오면은 FOMC 회의 때 좀 금리 인상을 좀 속도를 늦출 수도 있겠죠. 그리고 7월 말에는 역시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7월 26일로 예정이 일단은 되어 있는데 아직 날짜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인도량 발표 날에 아마 날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7월 말에 테슬라 실적과 FOMC 회의가 겹치면서 7월 말에 정말 극도의 변동성을 보여줄 예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월 이렇게 잘 대비하시기 바라겠고요. 경기 침체가 이미 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 더 있어요. 역시 마이클 버리, 영화 빅숏의 실제 인물이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집값 하락에 크게 베팅을 해가지고 아주 돈을 크게 버신 분인데, 현재 타겟이랑 월마트의 소매업체 재고가 급증을 하고 있으니까 물가가 내리고 연준 긴축이 늦춰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신호가 나타나면 연준도 통화정책 방향을 수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그만둔다든지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자, 어제 CNN에요,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Just keep your returns.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제품을 환불받고 싶을 때, 반품하고 싶을 때, 제품 안 줘도 된다, 우리 돈 그냥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미 보유하는 재고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재고를 보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물건 가져가시고 돈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급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거는 디플레이션이 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물가 하락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재고가 많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이미 와 있는 상황 같이 보입니다. 캐시우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마이클 버리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미 미국의 소매 업체들은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하락할 수 있겠죠. 인플레이션 하락은 기업의 성장 하락과도 직결이 됩니다. 그러면 실업률도 올라가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연준은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수요 진작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계속 무한 루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클 버리는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올해 말에 CPI 지수가 상당히 낮게 나올 수도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미국 중간선거 전에 11월 8일에 있죠. 전쟁이라든지 유가 인상이라든지 어느 정도 또 일단락이 될 수도 있어요. CPI 지수가 상당히 내려가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도 좀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가는요, 경기 침체가 확정이 되었다 싶으면은 선반영 가면서 다시 반등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좀 시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최근에 테슬라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최근 인터뷰에서도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는 돈을 태우고 있는 용광로다, 돈 먹는 하마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폭스바겐 CEO가 잘 포착을 했는지 테슬라는 약화되고 있다, 우리가 2025년에 1위가 된다라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임직원들을 모아놓고 한 폭스바겐 CEO의 프레젠테이션에 따르면은 테슬라는 현재 슈퍼맨과 같은 상황이긴 하지만 폭스바겐이 호시탐탐 이렇게 기회를 노리고 있고 2025년에 1위가 된다라고, 자, 직접 이렇게 허버트 다이스 폭스바겐 CEO가 밈과 같은 PPT를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현재 테슬라가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 램프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는 곧 일론의 힘을 앗아갈 것이라고 폭스바겐 CEO는 얘기하고 있는데, 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지만 저는 이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이제 기가 텍사스의 생산이 문제가 많이 됐는데요. 기가 베를린은 그래도 잘 되고 있어요. 자, 기가 텍사스의 문제는 중국의 공급망 우려 때문에 발생한 것이죠. 테슬라 내부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공장은 잘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국에서 들어와야 될 뭐 증설과 관련된 뭐 부품이라든지 반제품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못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중국만 상황이 좋아지면은 기가 텍사스도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가 베를린도 이제 3교대 근무 시작한다고 했죠.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기가 베를린도 열심히 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2025년까지 폭스바겐 CEO가 우리 폭스바겐이 테슬라를 따라잡고 선두에 올라선다고 한대요. 되게 웃긴 부분은 폭스바겐은 올해 70만 대 판매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거 이상은 못 팔겠다라고 지금 뭐 확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 때문인 것 같아요. 일단 폭스바겐은요, 미국에서 현대부터 이기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테슬라의 미국 점유율은 뭐 1분기 점유율이죠. 올해 1분기 점유율은 75.8%로서 뭐 미국의 그냥 독점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슈퍼차저 시스템과 같이 인프라를 가장 열심히 깔아두었고 가장 뭐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죠. 일론 머스크는 현대에 대해서 이렇게 현대 is doing pretty well 하면서 현대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있는데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허버트 다이스랑 일론 머스크랑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허버트 다이스가 일론 머스크를 상당히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좋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폭스바겐은 ID3, ID4가 시장에 그렇게 잘 자리 잡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4.6%로서 현대에 비해서도 뭐 2분의 1밖에 점유율을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테슬라의 75대 뭐 폭스바겐 4.6은 너무나도 큰 차이다. 이를 좁히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겠고요. 중국에서는요, 중국 로컬 업체도 밀리는 분위기예요. 중국 로컬 업체가 2등이 BYD고 3등이 우링 홍광미니가 있는 우링이라는 회사인데요. 폭스바겐은 4등입니다. 원래 폭스바겐이 가장 큰 매출을 내는 데가 중국 시장이에요. 거의 뭐 중국의 국민차나 다름없는 상황인데요. 배터리 EV에서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BYD, 우링이라는 중국 로컬 업체에게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BYD부터 먼저 이기길 바라겠고요. 자, 아무래도 이런 좀 쉬어가는 흐름 때문에 뭐 테슬라를 이길 수도 있겠다, 테슬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폭스바겐 CEO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폭스바겐도 중국 공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 봉쇄 상황이 이어지면은 폭스바겐에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또 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기가 상하이는 7월 1일부터 뭐 7월 한 달 내내 거의 계속해서 공장 업그레이드 작업이 이어질 것 같고요. 7월 달에도 어느 정도 생산량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의 업그레이드 과정이 끝나면은 8월부터 주당 21,700대 정도 생산을 하게 되고, 이는 연간 캐파로 따지면은 113만 대가 돼요. 100만 대가 넘는 캐파가 되기 때문에, 자, 고무적인 뉴스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7월 달에 기가 상하이가 생산량이 좀 빠질 것이기 때문에 기가 베를린에서 이를 메이크업 하기 위해서 자, 3교대 근무를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7월 4일부터 3교대 근무를 하는 것이고요. 자, 3교대 근무를 통하면 24시간 가동이 되는 거예요. 기가 베를린은 최근 2교대 근무를 5월 달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2교대 근무는 뭐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니까 하루 16시간 이렇게 돌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7월 4일부터 이제 3교대 근무를 하면 야간 근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 오후 10시 반부터 이제 들어오는 조가 있겠죠. 그러면 하루 24시간 운영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 2교대 근무할 땐 1000대 정도, 주당 1000대 정도 생산을 이제 해왔는데, 3교대 근무하면 약 500대 정도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주당 1,500대까지 또 늘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뭐 생산량이 50% 정도 지금보다도 증가한다 할 수 있겠어요. 현재 기가베를린은 약 5,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최근에 테슬라가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서 뭐 쓸모없는 인력들을 줄이고 있지만, 기가베를린은 올해 말까지 12,000명까지 노동자를 고용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아무튼 기가베를린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앞서 설명드린 매크로 이슈와 테슬라의 2분기 실적 때문에 7월 한 달 내내 테슬라 주가가 오늘도 좀 약했지만 좀 약한 흐름이 나올 수 있고 변동성이 크게 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월 한 달만 잘 버텨내시면은 8월 이후부터는 주식 분할이라든지 AI 데이, 그리고 중간 선거에 따른 미국의 긴축 속도가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테슬라 주식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계속해서 잘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